네, 잘 지냈나요? 한 학기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엊그저께 예, 여러분을 만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뭐 또 만나면 되지. 그리고 이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음. 나는 요 며칠 사이에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끝내 이 고아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막강산 아득합니다. 다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고 해야겠죠. 자, 짧게 출석 부르고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바쁘게 강의 노트를 만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오늘 더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출석도 빨리 부르죠. 정다산, 민동후. 동우는 도서관에 책 빌렸나? 박서영, 서하진, 송하현, 이담매, 담매씨 거의 따라왔지? 주호영, 호영이 어떤가? 강혜린, 혜린씨 발표문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김하은, 고은석, 김성호, 우리 성호씨도 힘내세요. 구한울, 유경민, 경민이도 바짝 땡기기 바랍니다. 땡겨야지. 네. 끝이 다 와가는데 환치웅, 최동령, 최경민, 우리 경민 씨는 벌써 23장 발표문을 올렸던데 재밌는 모양이지. 더 재밌어집니다. 23, 24, 25장 지나고 마지막 권 제 12권 26, 27, 26, 27 그리고 종장 28장의 셈이지. 종장 이르면은 드디어 이 대단원입니다. 그 대단원을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김세빈, 정원석, 원석 씨 바쁘신가 요즘? 김진현, 자 진현 씨도 힘내고요. 이성은.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 PPT 슬라이드 개요 짧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긴지 한번 보세요. 개요를 볼 거고요. 한라산의 장소성 문제, 꿈의 의미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뒷문이라는 이 서사상치 대단히 중요하죠. 민주기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당과 게릴라 사이의 거리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오남주의 고민, 왜 서북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또 남승지와 이효원의 사랑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혼의 혼담과 방근의 혼란, 이 부분은 우리 다산씨가 시스터 컴플렉스와 관련지어서 발표문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근 컴플렉스도 짚어봐야죠. 유달현의 일본행, 유다의 탄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약서라는 이 서사적 장치도 주목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중요하게 기능을 하죠. 서약서. 여기까지입니다. 꽤 많죠. 많습니다. 조금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볼까요? 제주 1948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략 열흘 남짓 기간 동안의 얘기입니다. 정말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초반부에 2월 말에서 4월까지, 4월 초까지죠.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어서 8월부터 지금 9월 16일까지 왔습니다. 자, 19장은 9월 5일에서 8일까지고요. 남승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화산도 전체는 이방근을 초점인물로 해서 쓰여지는 파트와 남승지를 초점인물로 해서 쓰여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시점이 좀 다르죠.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물론 남승지가 초점 인물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남승지 시선을 통해서 이방근의 이 시선을 보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장은 남승지 시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은 이방근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1장이 남승지의 시선으로 그려지죠. 기억나죠? 서장이 버스 타고 성내로 들어오는 남승지의 모습 기억나죠? 몇 군데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게릴라 지구의 얘기들을 할 때는 특히 남승지의 시선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이 서사 기법상 이 시점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19장에서는 용백과 목포보살 얘기 기억나죠? 양준호와 이방근을 남승지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유원을 만나는 장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19장에서 이유원과 남승지의 그 애틋한 이 포옹과 감정의 격동 주목해야겠죠. 이 한대용은 기억나죠? 창기 형무소 비시급 전범 출신, 포로 수용소 감시원 노릇을 했었죠. 그 때문에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철저하기를 반성하고 거듭나려고 하는 인물이죠. 지금은 이방근이 이 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 이름은 한일호인데 이 한일호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마 22장쯤일 겁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24장인가?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주요 이 에피소드들 보면은 게릴라에 의한 게릴라 처형, 관음사 근처에서 게릴라들이, 그러니까 유격대들이죠. 게릴라들이 게릴라 한 명을 처형하는 장면을 남승지가 목격하죠. 어떤 조직원들에게 금지됐던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방근이 아니죠. 남승지의 의식에 아주 강한 인상을 새겨넣었던 것 같습니다. 뒷문과 연락원 부엌의 문제, 이 뒷문이라는 서사적 장치, 물론 이태수 집에 있는 그 뒷문입니다만은 이 뒷문을 통해서 연락원 부엌이가 위기에 처한 그 조직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남승지가 이곳으로 숨어들지, 이 뒷문이 바로 이태수의 집이라는 그 제방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이 뒷문을 이 중심에 둔 이방근의 상상력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어떤 불안감의 표현이겠죠. 그 다음 승지와 유원의 트럭 드라이브. 내가 명명한 겁니다. 트럭 드라이브란 말은 박삼동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남승지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 유원이 동승을 하죠. 동승하는 과정에서 애틋한 사랑의 행위가 펼쳐집니다. 중산간 마을에서 열린 게릴라 회의도 주목해야 됩니다. 20장은 9월 13일, 16일 다시 이방근의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이방근의 시점에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태수와 이방근, 유언, 최용학이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흘리죠. 특히 유달현이 일본으로 가려 하는 것 같다라는 그 정보를 흘립니다. 오남주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부상합니다. 술주정뱅이 오남주 기억나죠? S대 건축학과를 다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유원의 동료입니다. 양대선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오남주의 누이 동생과 결혼한 서북 출신입니다. 신체적 특징은 애꾸눈이라는 거죠. 애꾸눈이 또 있었는데 고깃집 주인, 새끼회를 잘 요리하는 고깃집 주인이 있었죠. 각 인물들의 신체적 특징도 잘 봐두세요. 그러면 한 인물의 이 캐릭터가 선하게 떠오를 겁니다. 아마 이 화산도를 영화로 만들거나 또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는 웹툰으로 다시 만든다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이 신체적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되죠. 예를 들어 박삼봉의 신체적 특징은 이 트럭 운전하다 보니까 팔이 삼각형으로 늘 접힌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다니는 꼴이지. 그리고 양준호는 뾰족한 턱이죠. 유달현은 대머리에 가깝죠. 그리고 이방근은 새우등 또는 고양이 등, 그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간접적 표지들이죠. 외모와 의상, 패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뒤로 하면 20장쯤 됩니다만은, 이 문난설의 패션을 보세요. 가죽 재킷을 입은 문난설. 그 가죽 재킷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텍스트, 의복이라는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 기호들이죠. 그 기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등장하는, 그리고 한대용 앞에 나왔었습니다. 변상구 기억나죠? 읍사무소 서기였는데 이 말단 행정 관리로서 일제에 철저히 협력했던 자입니다. 지금은 또 반공에 앞장서고 있죠. 병상구와의 논쟁이 펼쳐집니다. 20장에서는 유언의 결혼 문제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이죠. 오남주의 경우, 오남주의 그 집안의 비극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슬포에 있는 오남주의 집으로 이방근이 찾아가죠. 이방근을 부여잡고 오남주의 어머니가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한대용과 변상구의 논쟁이 있었고요. 서약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앞에서 얘기 안 했나? 서약서,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최용학과 이유원의 결혼을 강제하기 위한 아버지의 궁여지책이란 궁여지책, 아니면 명령이란 명령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이방근이 집을 나오기로 마음을 먹죠.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합니다. 하숙집으로 하숙집 답사를 하죠. 이 하숙집 주인이 형기림인데, 이 형기림의 경우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형기림의 경우를 짧게 보면 이런 인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볼까요? 형기림은 오사카에서 고무 공장의 경에 성공했지만 해방 1년 후 10수년의 제일 생활을 청산하고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 가옥을 손에 넣었다. 수만이 넘는 제주 출신자가 신생 조국의 희망을 품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미군정하 남조선의 패전국 일본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서운 현실에 배신당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현기림 역시 자식들이 있는 일본 땅으로의 재도항을 생각하면서도 결국 조국에 붙어 사는 형편이었다. 이, 어, 현기림과 같은 이 제일 제주인들의 그 딜레마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엄혹해진 상황 속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고향인 제주에 머물 것이냐, 갈등이 만만치가 않았던 모양이죠. 바로 이 현기림의 집에 이방근이 하숙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한라산의 장소성입니다. 이 장소성은 얘기했죠. 공간과 장소의 차이.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특히 지리산, 한국인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죠. 뭐 소백산, 태백산, 묘향산, 어떤 의미, 기억, 많은 사람들의 기억 또는 역사적인 이 기억들을 간직하지 않은 이 명산들이 없죠. 다 그런 민중들의 또는 많은 사람들의 집단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명산들입니다. 뭐 명산뿐만 아니라 뒷동산도 얼마나 많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학교 뒤에 있는 북악산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 사람들의 기억들이 새겨진 장소겠죠.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해방 후의 역사에서 한라산과 지리산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단 체제 하에서 이 남조선 그 상황, 그 당시 용어로 말하자면 남조선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저항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노당과 관련이 있든 없든 뭐 많은 경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남노당이 그 자발적인 이 저항 세력들을 포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그 저항 세력의 근거지가 된 곳이 바로 한라산이자 지리산이었죠. 해서 4.3을 중심으로 한 그 소설들에서는 한라산이 바로 이 게릴라들, 저항 세력들을 품어주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이 본토, 이 한반도 본토에서는 지리산이 그렇습니다. 지리산이 그 역할을 하죠. 많은 소설들, 김석봉의 화산도도 그렇고요. 또 현기영의 다른 소설들, 우리가 지슬에서도 봤듯이 한라산에 있는 많은 동굴들이 또 지리산, 한라산 곳곳에 있는 이 어떤 그 장소들이 게릴라들의 그 삶의 터전이 되어주죠. 지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대한 묘사는 한국 현대사의 문제들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지리산도 마찬가지죠.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중심적인 그 배경이 지리산이죠. 그리고 혹시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병주 작가 이병주의 지리산이라는 소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을 읽은 여러분들은 이 지리산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이 만납니다. 우리 한라산에서 봤던 것과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시들 아주 많죠. 아마 한라산의 장소성과 상상력, 지리산의 장소성과 상상력이라는 테마로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안 돼,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라산의 장소성, 물론 이 영묘한 산이죠. 이 소설에서도 얘기하듯이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전 도민의 수호신으로서 신앙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온 한라산은 영봉이라서 산중에서는 불경스러운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라산의 깊은 계곡이나 산속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금세 안개에 휩싸여 길을 잃는다. 이 한라산의 그 신성성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까지와는 다르게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 공간에,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 직후에 이 한라산은 게릴라들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산이 됩니다. 이 지점에 주목해서 한라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을 하나의 기호로 놓고 그 기호를 해독해 들어가야겠죠.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한라산이 어떻게 의미화되는가를 파악해 내야겠죠. 자, 볼까요? 과거 이조 시대에 제주 목사가 한라산에 오른 것은 화구호인, 화산이 분출한 후에 남은 그 호란 얘기죠. 백록담에서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였는데 하늘에 지내는 제사죠. 길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험난한 길에다 악천후로 한라산에 오르지 못할 때는 산천단에 제단을 만들고 천재를 지냈다고 한다. 목탕 영감이 살고 있는 산천단이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이 있는 곳이죠. 소나무가 유명하다고 했죠. 한라산의 봉우리들은 할머니 젖가슴, 그 자비로운 젖가슴을 발로 짓밟으며 함부로 한라산에 오르지 마라. 한라산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함부로 짓밟을 곳이 아니죠. 그런데 4.3 사건과 관련해서 한라산은 철저하게 불태워지죠. 유린당합니다. 한라산의 이 고통스러운 울림들이 아직도 제주도 사람들의 귀에는 쟁쟁하게 울릴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이죠. 한라산을 경유해서 4.3을 경유해서 한국 현대사를 만나고 한국 현대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 여기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화산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다한 후에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원하죠. 한라산이여, 제주도민을 그리고 한라산으로 숨어든 우리들을 지켜주소서. 물론 한라산과 지리산은 스케일이 다르긴 합니다. 한라산은 섬에 있는 산이어서 크긴 하지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지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산 얘기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죠. 아마 내년 이 작거 현장에는 이병주의 지리산을 읽지 않을까 싶은데 졸업하거나 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리산 강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한라산의 장소성 얘기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태수의 꿈, 여기 꿈의 의미론이란 말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꿈의 의미론, 이 화산도 전체를 통틀어서 꿈의 역할, 어떤 예지몽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나중에 이 취기의 상상력이라는 그 제목 아래 다음 강의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방근의 취기와 꿈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랄까 역할을 합니다. 이 서사의 진행, 서사의 전개를 미리 암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암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들을
이 보여주는 그 하나의 단서, 실마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꿈입니다. 여러 가지 꿈이 나오는데 이 꿈들만 쭉 추려서 재구성을 해도 화산도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산도를 읽는 방법, 화산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길을 통해서 화산도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꿈들, 이방근의 꿈들, 이태수의 꿈들, 남승지의 꿈들, 그죠? 그 꿈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고 그 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런 에세이를 쓰면은 하나의 멋진 아주 훌륭한 글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꿈을 아우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몇몇 이 의미 있는 꿈들, 물론 의미 없는 꿈들이 없겠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작품 안에서 제시를 했겠죠.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꿈들이 있겠죠. 그 꿈들을 주요 모티프로 해서 글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기 바랍니다. 이방근의 꿈, 이태수의 꿈을 통해서 꿈의 의미론의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꿈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습니다. 꿈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집이 큰 홍수에 휩쓸리는 바람에 밀려온 해일과 같은 높은 파도에 제 방보다도 튼튼한, 꿈속에서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담장이었다는데 그것이 무너져 집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꿈이었대요. 됐죠? 꿈 얘기를 합니다. 큰 홍수, 그리고 해일과 같은 파도에 제 방보다도 튼튼한 이 담장이 무너지고 집이 사라지는 꿈입니다. 이건 이태수의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태수의 집이라는 그 튼튼한 제방이 무너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뒷문이지, 뒷문. 그 계기는 뭐냐? 이방근이 빨갱이와, 그러니까 게릴라들과 내통하고 있다 라는 증거가 밝혀지는 것이지. 뭐 남승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강몽구가 됐든 그 순간 이 이태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저 집안 빨갱이 집안이다 하는 순간 그 불안들을 이태수는 직감하고 있었던 거지. 해서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공산당은 안 돼, 이러죠. 남승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태수가 남승지를 바라보는 시선, 양준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태수는 남승지를 S대생이라고 해서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 양준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 이 게릴라, 이태수식의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공산당과 연루된 자들은 가차없이 쳐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태수 꿈은, 그 불안은 아마 자신의 아들 이방근이 이런 자들, 게릴라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그 직감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이 이방근이 게릴라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안은 무너지는 거죠. 이 불안이 꿈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지. 이 이태수 꿈이 계속 반복, 변주, 변용되면서 다시 서술됩니다. 이 반복, 변주, 변용되는 그 서술의 방식은 화산도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사실. 그죠? 이제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고 계속 반복, 변주, 변용합니다. 자,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이방근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꿈에는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다. 뭐 미신이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 작가 김석범은 정신분석학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 때도 잠깐 언급했었죠. 결코 무의미한 건 아니야. 특히 옛날 사람들은 꿈을 신경 쓰는 법이지. 꿈에서 현실의 실생활의 기륭을 판단하거나 예언적으로 운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 꿈이 의미가 있으니까 소설에서 하나의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아주 흔한 그 장치 중에 하나죠. 꿈은. 그리고 꿈꾸는 나도 분명히 나죠. 꿈은 우리의 일부라는 것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 변주되는 거 한번 볼까요? 이 집주인 이태수에게 무언가 그런 불길한 징조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낌새가 꿈을 통해 나타난 것은 아닐까. 더구나 꿈은 뒷문 자물쇠를 열어둔 어젯밤의 일이다. 이게 됐죠? 이 꿈과 뒷문의 상관성. 이방근이야말로 불가사의한 감수성을,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징조 비슷한 것을 어젯밤부터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방근의 예민한 감수성이 꿈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꿈이 서사를 이끌어가는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동우씨, 이해가지? 이해 가느냐고 강압적으로 묻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같은 말인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보는 눈이 정말 달라져요. 그럴 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 화산도를 한 번 더 읽으면 처음부터 이 텍스트는 전혀 다른 작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한테 그래, 나한테. 두 번째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물론 강의 준비를 하려면 훨씬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되죠. 혼자 읽을 때와 강의를 위해서 읽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의를 위한 독해는 그냥 읽을 때의 이 집중도의 한 두세 배는 집중도의 두세 배는 요구를 하죠. 두세 배를 요구합니다. 내 말이 꼬여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이해를 하세요. 왜 꼬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진씨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꿈. 우리 하진씨는 꿈이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빈씨는 어떤가요? 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던가요? 자, 꿈의 의미론 잠깐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연락원 부엌키 그리고 뒷문. 부엌키는 연락원이었다. 이 문장. 이방근과 부엌키의 각별하다면 각별한 관계. 그렇죠? 그리고 부엌키를 바라보는 이방근의 시선 주목해야 되죠. 장작을 패는 어떤 사천왕과도 같은 모습. 그리고 이 핏빛 연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 치마 속의 그 냄새들, 해초와 같은 냄새들, 그리고 성적인 그 판타지. 또 여기에 더해서 돌하르방의 이미지, 돌할망이라고 해야겠지만은 어떤 민중의 이미지. 아주 복합적인 그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부엌키도. 그렇죠? 이 부엌키라는 인물에 주목해서 글을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부엌키가 연락원이 되고
그 산속에서 이런 연락원 노릇을 하다가 반일을 하면서 이제는 성내에서 이태수의 집으로 들어오면서는 성내의 연락원이 되죠. 그리고 이태수 집에 뒷문을 열어놓죠. 조직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이태수의 꿈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지. 됐죠? 이제 뒷문이 어떤 그 서사적 의미를 갖는지 간파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부엌키는 연락원이었다. 올봄에 이씨 집안에서 쫓겨난 후 섬 동부의 중산간 불악인 송돌마을로 돌아가 있던 그녀가 최근에 다시 돌아온 것을 남승진은 알고 있었다. 남승진은 와이리를 떠나 중산간 불악인 태을마을로 이동하였을 때 부엌키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부엌키는 시골 마을에서 누구나 그렇듯이 밭일을 하면서 산의 식량을 운반하거나 조직의 연락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내에서 연락원을 하게 된 것이다. 됐죠? 부엌키의 이러한 행위는 뒷문을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이씨 집안의 붕괴를 외부로부터 단번에 초래할 수 있는 파괴를 가지고 있었다. 제 방의 개미 구멍이 아니라 뒷문에 구멍이 뚫리면서 단번에 붕괴로 이어진다. 이게 이태수의 꿈과 어떻게 연동하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또 한 부분 볼까요? 이방근이 양준호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 성내가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아 우리 집이 습격을 당할 경우 부엌키가 게릴라와 함께 들고 일어나 그 장작 패는 큰 도끼를 힘껏 치켜 올리는 것을 난 전율하면서 대문 밖에 다가오는 함성과 함께 거의 환시하고 있었다네. 환시하다. 어떤 헛것처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방근의 이 환각도 계속 반복 변용 변주되고 있죠. 앞에서부터 그 부분만 쭉 다시 재구성을 해도 부엌키를 바라보는 이방근의 그 시선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이 의미도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부엌키라는 인물 대단히 비중이 높은 인물입니다. 부엌키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민주기지 기대와 의혹입니다. 이 민주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기지론. 민주기지론을 짧게 얘기하면은 해방 후 이 분단이 고착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이 있었죠. 김구나 김규식 등 우파 지도자들도 그랬고요. 송진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좌파 쪽에서도 여운형이나 박한영, 그리고 북한 쪽에 김일성,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김일성의 욕망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걸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남한에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북한을 하나의 민주기지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그 권력과 그러니까 당 중앙과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분단이 아닌 상태로 통일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곳이 바로 북한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이게 바로 민주기지론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민주기지에 대해서 한라산에 있는 그 게릴라들, 제주도의 게릴라들, 물론 당원도 있고 일본 민중도 있죠. 대부분은 민중들이 많아요. 이
이 남로당이 지도가 주도했다는데 그건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이 연구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서북의 횡포, 경찰의 이 폭력에 저항해서 제주 민중들이 떨치고 일어났죠. 아래로부터 떨치고 일어난 것이지. 그것과 남로당 조직이 결합한 것이죠. 그런데 이 화산도를 보면은 자발적, 자생적 게릴라와 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껄끄러워요. 그 점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소설 이병주의 지리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생적으로 출발한 보광당 같은 이 결사는 대단히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집단이었습니다. 철저한 조직론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절대성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정말 인간들이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이 세계의 상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지. 함께 농사짓고 함께 나눠 먹고 억압하는 자들과 함께 싸우고. 근데 여기에 당에서 파견된 그 조직책이 와서 명령하고 지령한단 말이지. 그때 이 자생적으로 출발한 이 게릴라들과 싸움이 붙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제주에서도 반복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제주도당의 상급인 전남당위원회에서 파견된 주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과 이 이성원이라는 게릴라 대장과의 그 갈등 싸움 보세요. 이게 자발적으로 출발한 제주도 게릴라와 당에서 파견된 이 조직책과는 분명히 대척적인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이 억압과 대결하는 민중들의 저항의 에너지가 솟구쳤던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남로당이 결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지점들을 잘 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기지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뒤에 자꾸 보겠지만, 북한에서 이제 무기가 오고 배가 오고 이런 희망을 걸죠.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왜 민중들의 자발적인 자생적인 저항이 중요한지 잘 봐야 됩니다. 북한 쪽에서는 이 제주 4.3 사건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 자신들의 조직 이렇게 얘기하고, 남로당의 실패로 얘기하고, 뭐랄까요, 자신들의 명령, 당 중앙의 절대적인 신성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남로당의 오판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다 핑계를 대지. 대단히 북한 당 중앙의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이 체제의 문제는 우리 문학사에서 보면은 최인훈이 광장에서 정확하게 비판한 대로입니다. 새로운 개떼들이 등장이지. 스탈린을 추종하는 새로운 개떼들이 등장입니다. 늑대지, 늑대, 개떼가 아니고. 온갖 이 권력의 이 앵무새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동물농장에서 구현하는 동물농장에서 보여하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기에 생생했던 활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할수록 그런 활기와 어떤 대의명분을 다 상실해 버리죠. 이건 19장인가 20장에서 하동명의 신랄한 비판에서 북한의 문제점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화산도를 두드러지게 하죠.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비판합니다.
뭐 이런 소설 두고 빨갱이를 옹호한다 이러는데 어림없습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좀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런 소리 못하죠. 일단 민주기지란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죠? 분단은 안 된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남한에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에 의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비도덕적인 친일파들을 앞세운 이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 들어섰다. 이게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그나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점에서 친일파를 숙청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북한을 하나의 전진 기지로 해서 이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에서 나오는 민주기지입니다. 됐죠? 그런데 북한의 친일파 숙청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이건 반동분자 빨갱이 문제는 뒤에서 다음 강의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오세요. 민주기지 기대와 의혹. 어쨌든 9월 9일을 기일로 하는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 현실의 일정으로 부상되어 있었다. 18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서고요. 북한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이 남북 공동선거의 형식을 취하지. 남한에서도 이 비밀선거가 치러지잖아. 그리고 그 비밀선거 결과를 가지고 북으로 가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은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북한은 어떤 명분은 획득한 것이지 비밀이긴 하지만 남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했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해주로 가서, 해주 맞죠? 거기서 이 회의를 하고 또 평양으로 가서 실제로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정당성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알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민 씨가 23장 발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역사학과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역사과 소속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 공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역사 공부는 이 북한의 성립 과정과 남한의 성립 과정, 다시 말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과정에서 그 차이점을 주목해야 돼요. 남한의 단독선거와 북한의 명목상이긴 하지만은 남북한 공동선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있겠죠. 북한의 경우에도 그런 걸 함께 보면서 차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 있는 게릴라들은 당연히 북한 정부 수립을 옹호했겠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레합니까? 그리고 희망을 걸죠. 북한이 민주기지가 돼서 우리를 남한까지도 해방하고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실현하게 될 것이야. 근데 그 기대 또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게릴라들의 비극이었죠. 지리산에 있던 게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관에 든 쥐꼬리 돼서 철저하게 토벌 대상이 돼버리고 비참담한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건 북한 정권의 그리고 당 조직의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감싸는 극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극좌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합병자들이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극좌파와 극우파는
그대로 만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상식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이 극좌 모험주의자, 극좌 기회주의자들, 잘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극우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 고민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나키스트들입니다. 아나키즘이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라는 슬로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욕에 연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혁명을 혁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 혁명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과정은 그렇게 지리하게 이어지는 거죠. 한 방이 무너지거나 한 방이 세상이 뒤바뀌어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혁명의 계기들이 있죠. 이게 우리 삶의 과정들이지. 꼭 기억하세요. 개인이든 사회든 끝없는 혁명, 변화, 변혁을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이기 마련이고, 이 고이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권력화하기 십상입니다. 혁명을 내세울 경우에 말이죠. 물론 개인하고 사회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 혁명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것, 또는 권력에 놓게 된다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계속 볼까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인민의 희생과 피로 만들어진 허구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 총선거를 위한 지하투표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게릴라들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의 조국이었다. 이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각이었어요. 우리는 반공교육에 익숙한 우리는 이게 너무 낯설죠. 근데 그 역사의 저편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 역사들의 생생한 이 움직임들을 가장 잘 포착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소설이라는 장르죠. 역사 교과서나 역사서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 리얼한 감각들, 살아있는 감각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역사가 지금 현재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포착할 수가 있죠. 계속 보죠. 북반부는 조선혁명을 위한 민주기지, 인민공화국의 수립이야말로 통일조국의 구현이고, 남반부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담보다. 됐죠? 이게 게릴라들 사이에서 라디오를 듣고 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남승지의 어떤 생각입니다. 남승지는 유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라산은 우리들의 해방지고 제주 해방의 기지이고 미래의 조선혁명이 있어 제주도의 근거지입니다. 이 망국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민족 반역자들, 미국의 앞잡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도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남승지는 약간 머쓱해하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쑥스러운 긴장과 작은 영웅주의를 의식했다 이러죠. 남승지는 볼을 타고 흐르는 쑥스러운 긴장과 작은 영웅주의를 의식했다. 남승지는 끝없이 갈등을 하죠. 이 당의 지령과 명령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찌할 것인가. 이런 당 조직, 당 중앙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바로 유언과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언과의 사랑과 남승지의 혁명론, 대단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죠. 고민해 보세요. 여기에서 민주기지 연장선상에서 남승지는 한라산이야말로 해방지구고
제조해방의 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한라산에서 동시몬적으로 확산돼서 남한도 단독 정부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통일 조국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이지. 민주기지란 일단 이해갔죠? 이 기대와 의혹이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는지. 이런 의혹입니다. 당과 게릴라 사이의 거리입니다. 잘 보세요. 제주도당 상급 조직인 상급, 그러니까 제주도당의 한 단계 위 조직인 그 제주도당, 제주도당의 그 상급 조직인 한 단계 위 조직인 전남당위원회의 조직책 주아무개, 대단히 권위적이죠. 대단히 권위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실제 제주도에서 싸워온 사람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이런 점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게릴라 대장이 이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남승지와 인연이 있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각별한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어요. 또 제주도 사람들의 심성, 그 멘털리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제주도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아무개라는 사람은 조직계 관점에서 바라보지. 이건 도상에서, 그러니까 그림 위에서만 이 바둑도 움직이듯이 하는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 산속에서 싸우는 제주도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 뭐랄까요? 이 감정, 이런 것은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무기 배분을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런 지점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 같은 게 공소하다는 것입니다. 공소하다. 공소하단 말 알아? 공소. 아니다. 공소. 왜 이래? 왜 한자가 안 되지? 공자는 텅 빌 공자. 그리고 소자는 성계소자. 어떻게 쓰나? 됐죠? 공소하다. 아마 맞을 거예요. 뭔가 뭐라고 할까? 공허하다. 공허하죠. 실질적인 이 삶의 무늬들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큰 그림 속에 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그런 조직론도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움직일 때 행정이나 관료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기능적으로만 하나의 부품으로서만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죠. 실제로 그 조직론의 관점에서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의 감정선 같은 것들은 다 배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여기서는 주아무개나 조직책이 대변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에서 볼 때는 이런 제주 출신 게릴라들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공소한 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게릴라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지. 남승지도 조직책 주아무개에게 뭔가 혐오감을 갖고요. 뭔가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기죠. 거부감을 주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무기 배분은 유격부대 전체의 장비 정돈으로 유격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결정인데도 이것저것 자유주의적 의견이 많고 규율이 느슨해져 있다. 이게 조직책 주아무개의 얘기예요. 조직의 결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 당이 결정하면 어떻게든 따른다. 당의 명령 신성하다. 이런 식이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혁명이 이런 그 권위화하는 경우에, 신성화하는 경우에 바로 파시즘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아마 실패의 길을 갈지도 몰라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나는 기형적인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다른 기회에 그 얘기는 상세하게 해보기로 하죠. 이것은 모두 주관주의 관념론으로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온갖 개념어들 총동원해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지. 동지들은 전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맨날 본질 얘기해. 난 본질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세상에 본질이 어딨나? 수없이 다양한 이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유일한 하나의 본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조금 앞선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람을 판별할 때 진리는 말이야, 본질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한 번쯤 의심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앞세우거나 진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진실과 진리는 다르죠. 어떤 사태의 진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진리야. 종교든 뭐 철학이든 뭐든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순간에 그 이데올로기든 이념이든 그 진리는 우리 속박하고 구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기로 내모입니다. 본질론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른 것들은 다 이지로 해버리죠. 다 배타해버립니다. 배제해버립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어떤 조직이든 뭐든 예를 들면 당을 얘기하겠죠. 당을 신성화하는 순간에 늘 본질을 이 당이 다 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를 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순간에 모든 구성원들은 이 본질과 이 진리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이 개인에 따른 다양한 판단들은 다 말살돼 버리지. 이게 뭔가 이게. 이방근은 이걸 견딜 수가 없지. 아마 양준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남승지도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 보세요. 주관론으로는 개들 싸움밖에 안 된다. 혁명은 총포에서 일어난다. 피로써 혁명을 쟁취하겠다는 정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 없이 달성된, 피해 혁명 없이 달성된 혁명이 동서고금에 있는가? 혁명의 깃발, 적기는 혁명의 정렬, 불꽃이고 피의 새끼다. 뭐 말인즉슨 옳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자꾸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이 혁명적 낭만주의 이런 말 하죠. 현실을 부정하는 낭만적인 비약이 없이는 혁명에 대한 상상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현실과의 접촉면을 상실한 이 낭만적 혁명론이 때로는 대단히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긴장이 있겠죠, 긴장. 혁명이라는 그 낭만적 이 꿈과 그리고 이 현실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 아마 이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일상은 일상대로 견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지리한 일상들을 유지하면서도 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죠. 지금의 나와 다른 나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비약하기도 하고, 그 기랑 관계, 서로 밀고 당기는 팽팽한 긴장, 그 긴장의 그 장 속에 아마 우리의 삶이 놓여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림으로 소박하게 그려보자면은 이게 이 꿈 또는 이 낭만적 세계 또는 혁명의 세계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실이에요. 지난 일상들, 돈 벌고 밥 먹고 하고 하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떠날 수 없는 삶이 있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이 이로 향하고자 하고, 또 때로는 끝없이 여기에서 추락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자석으로 해서 이쪽이 하나의 극이고 N극이고 이쪽도 또 하나의 N극이라고 한다면은 S극, S극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형성된 자장 있죠, 자장. 이 자장, 팽팽한 자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누가 그림을 잘 그리나? 우리 은서 씨가 잘 그리나? 그래픽을 누가 잘해요? 이걸 한번 그래픽으로 그려보세요. 세빈 씨가 잘 그리나? 그래픽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명히 확 다를 것 같아요. 이 자기장 안에서 우리는 삶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산도를 읽는 과정, 여기 아주 지루한 지금 우리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과정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불꽃처럼 막 다가오는 이 깨달음도 있고, 어떤 인식의 전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엑스타시도 있죠. 이런 것이구나. 그러다 다시 또 알바해야 되고, 또 취업 생각해야 되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릴 때 그 구차함들 있죠. 그 사이에서 나는 뭔가를 끝없이 묻지. 그 물음들, 수많은 질문들이 이 안에 가득할 겁니다. 이 자기장 안에. 이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게 삶일 수도 있고, 또는 풀리지 않은 채로 물음표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당과 게릴라 사이의 거리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근이 황동성을 떠올릴 때마다 당중앙 쭉 떠올리죠. 세상이 무너진다 할 때 명성관에서 잠자리와 함께 떠올리는 그 또당또당한 장구소리와 무너지는 세계에 대한 그 환상들 몇 가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당중앙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거부감 같은 게 있죠. 이방근에게는. 이방근이 게릴라들에게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왜 서북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이 오남주는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로 얘기를 했죠. 이 윤리적인 문제. 자신의 그 누이 동생의 남편이니까 매제가 되나요? 이 매제를 죽이고 싶은 살이가 있죠. 살의란 말 쓰죠. 살의가 있습니다. 살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참. 천천히 서두르니까 안 돼. 살이. 살이를 느끼죠. 죽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개인에게 복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억압하는 그 집단 또는 세력에게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죠. 그 표현들 있잖아요. 사리가 핵으로 굳어져서 어떤 막 터지는 그런 이미지화한 문장이 있죠. 오남주의 입산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남주 입장이라면, 내가 끊임없이 강조하죠. 실존적 고민을 동반하지 않은 독서는 그저 활자만을 읽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여러분이 오남주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주 사람들을 그렇게 약탈하고 죽이고 강간한 서북의 하사관과
결혼한 누이 동생. 이거 정략 결혼이지. 어머니를 살리고 공비가 된 오빠를 살리고 또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정혜죠, 오남주 동생이, 여동생이 정혜 오빠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경약, 밤샘을 했던 거 기억나죠? 오욕의 땅이라고 명명하죠, 제주를. 그런 오남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하겠습니까? 양대선이라는 자신의 매제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양대선이 소속된 그 세력과 싸우는 일전을 불사하는 그런 각오로 나서겠습니까? 아니면은 회피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산도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 디테일에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남주의 그 내면 풍경과 심리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 논리들, 또 복잡하다나죠. 이방근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숙명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명한 문학비평가 권성우를 만났습니다. 네, 권성우 교수를 만났는데 화산도를 잘 아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죠. 내가 우리 학부생들에게 화산도를 읽히고 있다니까 학부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거의 다 이해하는 것 같다. 조금씩 뒤처져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지만, 따라온 학생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발표하는 걸 보거나 강의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 부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상당히 놀래요. 정말 놀랄 수밖에. 누구 제자인데, 그지? 근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인물들의 다양한 그 심상 풍경, 마음의 풍경들을 그려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다단해요. 그러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내면, 마음의 풍경, 내면 풍경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풍경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겠나? 예를 들면 불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소설 읽으면 어떤 사람의 내면 풍경이 딱 뭐 한두 마디로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소설들은 복잡다단한 내면 풍경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때로는 모순되는 상황, 심리적인 상황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좀 어렵습니다. 또 지리하기도 하죠. 근데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정말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여러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풍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음의 풍경. 뒤에서, 저 뒤 강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됐죠? 오남주의 얘기, 오남주의 항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맹한 그레이트데인 같은 놈들입니다. 사냥개, 사냥개라고 그러죠.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그레이트데인입니다. 서북들 얘기합니다. 놈들은 맨손인 우리를 꼬리를 치켜 세우고 물어 죽입니다. 저는 말이죠, 아까 선생님께 서북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제주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3 사건도 섬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 쌓이고 쌓인 한이 있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저는 결코 서지에 틀어박힌 채 이유도 모르는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3 사건이 제주 서북이 4.3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서북이 4.3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는 어둠 속에서 상상이 거대한 건축물처럼 팽창한 대로 맡긴 채, 생각을 맡긴 채, 번역이 좀 이상하죠?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 문제의 중심은 내가 왜 서북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인가입니다. 이 논쟁, 이방군과의 논쟁 잘 보세요. 어떻게 양대선, 자신의 매제에 대한 사리 또는 적의가 이 서북 전체로 향할 수 있는지, 그 윤리적인 기초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논리를 제시하겠습니까? 왜 서북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라는 오남주의 항변에 대해서 말이죠. 이방근의 논리만 따라가지 말고 이방근의 논리도 비판적으로 보면서 오남주의 항변에 한번 여러분들의 대응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독서예요. 이게 그래 사고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책 읽는다고 사고력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그 텍스트에 개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그 안에서 싸워봐야 돼. 내가 그 소설 속의 한 인물이 돼서 싸워봐야 됩니다. 논쟁을 해봐야 되고 토론을 해봐야 되지. 그리고 감정을 이입해봐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독서입니다. 그럴 때에야 독서는 다양한 타자들을 경유해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소설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나를 만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이어가죠.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때늦은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 부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48년 8월 말? 9월? 정확하게 언제지 경민아? 이때 통과하죠. 이게 누더기 법이 돼버려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고. 왜? 국회에 이 친일 세력들이 대거 포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어렵사리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출범하지만 그것도 이리저리 흔들려서 결국 49년에 유야무야 돼버리죠. 그리고 끝납니다. 이 반민특위에 있던 요인들이 암살 그 위협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뒤에 22장, 23장 이쪽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이 권력에 포진했죠. 미국과 이승만의 호위 아래. 그러니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 현대사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북한의 친일파 창사 문제도 적잖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뒤에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방근은 이들 법안의 엉성한 내용을 보고 하고 한숨을 크게 쉬면서 담배 한 대를 천천히 피웠던 것이다. 분노를 넘어서고 있었다. 무관심하게 넘기려 해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조가 된 뒤 조개를 캐는 식으로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해방 직후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할 일을 일본 패배부터 3년 미군정 하에서 온존해온 친세력은 정부를 비롯해 이 사회의 거의 모든 기후에 벌써 침투해버린 것이다. 모든 기관이죠. 모든 기관에 벌써 침투해버린 것이다. 기후? 왜 이런 오타가 있지? 기구가 아니고 기구에 침투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반민족행위 처벌법 전체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야 하는 건가? 어쨌든 엉성하긴 해도 일단은 법적으로 친일파 숙청에 실마리게 되는 것이다. 가능한 일일까?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5조를 얘기하죠. 일본 치하에서 고등관 상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직에 있던 자도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이게 이제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제6조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중 개전의 정황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전의 정, 그러니까 뉘우치는 정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면제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 뉘우쳤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심각한 문제죠. 참 어렵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스웨터, 폼, 감정의 경락. 남승지와 이유원의 애틋한 사랑의 풍경입니다. 스웨터 색깔이 뭐였더라? 세빈씨? 스웨터 색깔이 뭐죠? 벽돌색? 담황색이라 그러죠. 아마 제주도의 흑빛과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웨터 떠주는 장면부터 기억나죠.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스웨터를 쌌던 보자기, 아주 그 서서장치 그 소품들을 배치하는 게 대단히 치밀합니다. 그 디테일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디테일들을 아주 많은 의미들을 머금고 뒤에서 그대로 짠 하고 다시 드러나잖아.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상황들도 그렇죠. 남승지와 이유원의 그 접촉들 보세요. 무릎 위에 얹었던 손, 그리고 와이리 바닷가에서의 서로의 아릿한 기억, 기억나죠? 관덕정합 버스 정류장, 그렇죠? 그리고 유원의 냄새, 그리고 여기 트럭 드라이브 중에 박삼봉이 잠깐 자리를 피해준 사이 10분 정도인가요? 5분에 10분 그 사이에 그 폼, 풀숲에서 쓰러지는 폼, 그 감각들, 혁명가 남승지에게 사랑이라는 게 딱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혁명이 경색되지 않는 것이, 혁명의 에너지와 혁명에 대한 상상이 하나의 그 뭐랄까요, 경색되지 않는 것이, 굳은 형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면 적절할까? 혁명이라는 게 어떤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그 인간적인 고뇌, 고통, 상상들이 따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혁명을 기계적으로 하는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어렵습니다. 이 감정의 경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감정들 어찌할 것인가. 혁명도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이론에 따라서 칼질하고 총질해서 혁명이 되는 게 아니지. 수많은 그 감정의 변곡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을 앞에 두고 총으로 찌를 때 그냥 무감하다면은 그게 뭔가 기계지, 짐승이지. 감정을 동반한 혁명의 상상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들입니다. 이런 고민들. 이 문학이 싸워왔던 것도 이런 고민들이에요. 인간의 아주 그 섬세한 감정과 그 밀도 높은 그 정서와 이 엄정한 혁명의 과정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우리는 남승지와 이의원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됐죠? 그 사이에 또 이방근이 놓여 있고요. 이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하네요. 그죠? 자, 이원과 승지 트럭 드라이브, 두 사람은 비틀거리는 풀숲으로 쓰러졌다. 야한 장면이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어찌하면 되는가?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난 유언의 결혼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비열한 인간이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밀어붙였다. 아, 여기는 어딘가?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뭔가 이 울림은. 그녀의 심장이 춤추고 있었다. 총성이, 둔탁한 총성이 계곡 무태에서 울린다. 이 둔탁한 총성이 뭐였더라? 게릴라가 게릴라를 죽이는 것이었죠. 게릴라 요원 3명이 다른 게릴라 1명을 죽이는 것이었지.
기억나죠? 이유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규율이었으니까. 이것도 어쩔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이게 뭐 일도 양단식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 딱 나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삶이라는 게 나뉘지 않습니다. 딱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볼 수가 없어요. 딱 쪼개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런 걸 회색의 상상력이라고 했었죠. 우리 회색인 기억나지? 그런 것들도 기억해 보세요. 예? 회색을 기회주의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그랬죠. 전혀 다릅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해왔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감정의 경랑. 요즘은 그 합리적인 텍스트 해석을 넘어서서 또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그 해석과 어떤 이 총체적인 세계, 총체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감정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걸 감정학이라고 그래요. 감정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정사회학, 감정인문학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내가 강력하게 권하는 책이 마사 누스바움이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고전학자입니다. 네? 감정의 격동입니다. 네. 3권짜리 책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고 힘이라는 것이죠. 아주 정교한 이론, 어떤 신을 얘기하는 그 아주 복잡다단한 그 신학, 철학, 그 저변에 이런 다 감정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감정입니다. 증오, 질투, 불안, 모멸, 굴욕, 슬픔, 기쁨, 그죠? 공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이야. 전쟁도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혁명도 그렇죠. 어떤 관계도 감정에 의해서 틀어지거나 결정적인 그 연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정말 감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급 문학을 얘기하거나 사회주의 문학을 얘기할 때도 이런 감정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 인문학적 관점 또는 감정 사회학적 관점 또는 감정과 혁명 이런 여러 가지 이 개념을 통한 사유가 가능하지. 그 전에는 감정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 무슨 혁명의 사랑이 뭐냐? 동지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사랑마저도 혁명에 바쳐야 된다 이런 식이었지. 그게 공허하죠. 이 감정을 억압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밖이 화내오네요. 캄캄할 때 이 녹화를 시작했는데 부옇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유언의 혼담과 방근의 혼란, 이 부분은 우리 다산 씨가 시스터 컴플렉스를 얘기하면서 언급했습니다. 유언에 대한 이방근의 이 다양한 감정성들도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어머니와의 동침도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러죠. 확실히 작가 김석범은 화상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프로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바로 떠오르죠. 시스터 컴플렉스도 그렇고요. 자, 보겠습니다. 남승지에 대한 질투도 대단하죠. 뒤에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유언이 만일 이번에 결혼을 최영학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그때는 이미 여동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영학과 이유원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략 결혼이라는 이유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최영학의 그 아주 뺀질뺀질한 모습에 대한 뭐랄까요, 예, 불만도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그 반대 이유는 뭘까? 이유원에 대한 보호 본능을 넘어선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애정, 이런 거 분명히 있겠죠. 그 감각들, 감정들, 그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는 아우를 수 있어야 되겠지.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동생이 아니다. 가슴에 스치는 생각지도 못한 황량하게 그지없는 감정의 여운, 이런 데 주목해야 돼요. 감정의 여운. 감정의 여운 또는 감정의 여운과 함께 감각들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후각들, 그 소리들 있죠. 청각들. 이 감정과 감각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독보적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가슴을 도려낸 듯한 칼끝을 가진 그 감정은 섬뜩할 정도로 천박한 냄새를 풍겼다. 천박하죠. 이방군도 그거 알아요. 자신의 감정이 천박한지를. 그 얼마나 이 타락하고 썩어 빠진 것인지를 알아요. 그걸 지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지. 이 얘기는 취기의 상상력에서 다음 강의 때 얘기할게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기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천박한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자신의 감정의 이 흐름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 순식간에 여동생에서 타인으로 그런 격렬한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여동생은 여동생일 터이다. 그런데 결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여동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 그는 자신의 불쾌한 냄새가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안으로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마음의 움직임. 잘 보세요. 이런 것들. 마음의 움직임, 감정의 이용. 아마 조선시대 당쟁이나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은 이기론, 주리론, 주기론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성적인 게 중요하냐, 아니 감정적인 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밖으로. 일단 감정과 관련해서 이방근의 혼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있나? 이방근의 컴플렉스, 이것도 중요하죠. 컴플렉스 아니다. 이방근의 컴플렉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앞에서 많이 얘기해 왔어요. 문장만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방근이 지금까지도 연하인 남승지에 대해서 내심 품고 있는 컴플렉스는 당 조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도 또는 사상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 부분 번역이 이상해서 내가 좀 고쳤습니다. 그것은 굳이 말하자면 윤리적인 것으로 일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남겨두고도 이 땅에 버티고 있는 모습에 이방근은 압박감을 느꼈다. 양심은 가책을 느끼는 힘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것을 이번에는 양준호에게 느끼는 것인가. 게다가 서북에 사리를 품은 오남주가 입산을 결행하려 하고 있다. 입산 문제와 관련된 컴플렉스겠죠. 윤리적인 또 양심과 관련된 컴플렉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젊은 혈기 탓으로 치부하고 말 일은 아니다. 유언까지 입산할지 모른다. 그것을 몸으로, 음으로, 양으로 막고 일본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솔직하죠. 자신만 입산하지 않으면 되지 왜 딴 사람들 입산의 컴플렉스를 느끼고 또 이 남승지나 특히 남승지를 좋아하는 유언까지도 또 오남주의 영향을 받아서 입산할지도 모른다는 그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걸 막기 위해서 유언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근은 어떤 선택할 것인가가 이 소설의 결말이 되겠죠.
이방근은 점점 절박해지는 이 섬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이들 각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집요하고 강경한 입당 권고를 거절하면서도 동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숭고한 혁명 이념 때문이 아니라 이런 부담에 대한 속죄 또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대한 합리화인지도 몰랐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죠. 속죄의식의 발현으로서의 혁명에 대한 동조. 그렇죠? 심퍼사이저 얘기했었죠. 심퍼사이저. 한번 옛 강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 소설의 큰 동선이죠. 사실 큰 동선입니다. 남승지, 강몽구, 양준호, 또 누구야? 이유원까지 이 방의 컴플렉스를 자극하고요. 컴플렉스란 심리적인 복잡 다단함을 얘기한다 그랬죠. 아주 복잡한 심리적인 그 풍경을 컴플렉스라 그래요. 우리 열등감이라고 뭐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는데, 열등감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 상태, 실타래 처럼 얽힌 심리 상태를 컴플렉스라고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미안함, 속죄, 죄책감 이런 게 있었던 것이지, 그걸 죄책감이 열등감은 아니잖아. 그것도 하나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죄책감을 풀기 위해서, 또 열등감도 있겠죠. 그걸 풀기 위해서 이방근은 어찌할 것인가. 이게 화산도라는 소설의 큰 흐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버럴리스트, 개인주의자 이방근의 선택은 무엇일까? 혁명에서 이방근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유다련의 일본행, 유다의 탄생인데, 이 20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집에 찾아온 그 최용학을 통해서 유다련이 일본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듣죠. 이 정보가 또 뒷부분에 21장, 22장에 계속 변주됩니다. 유다의 탄생, 유다의 탄생과 관련이 되죠. 배신자입니다.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이어서 오늘은 실마리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섬을 탈출한다는 것은 누가? 유달련이 이미 명부를, 그 조직원 명부죠. 성내지구 조직원의 명부를 적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조직원의 명부를 경찰에 팔아 넘기고 자신은 이 경찰의 허락 아래 여기를 떠나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또 거래가 있겠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이 군 내부의 남로당 조직원들의 명부를 제출하고 자신은 빠져나왔죠. 그리고 방공전사로 돌아서죠. 역사에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이 있었죠. 이방근은 공산주의적이라고 말한 맥락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서서히 누설하는 거죠. 유달련이 최상규에게 얘기했던 말이죠. 이방근은 공산주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방근을 파멸로 몰아 넣으려는 것이지, 자기 친구인데 유다가 된 것인가. 유다, 이 얘기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서, 특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유다의 역할, 기능 얘기하면서 말할게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뒤에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세요. 이제 9권 172쪽 보면은 유다의 탄생입니까? 양준호가 담배를 재떨이에 끄고 말했다. 유다. 이방근은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말했다. 만약 유다라면 어떻게 하겠나? 일본으로 도망가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일본으로 도망가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 어쩔 거란 얘기인가? 성서에서 유다는 그 예루살렘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는데, 현실의 유달리는 어찌 될 것인가? 이제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겁니다.
유다의 탄생, 유달년. 이제 서서히 마무리로 딱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서약서 하나 있었네요. 예, 서약서. 이건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서약서 한 장 써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서약서도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이태수가. 물론 이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서입니다. 아버지가 그렇다면은 서약서를 써라. 그러면 서울로 보내주겠다는 것이지. 이방글은 또 다른 뜻이 있죠. 이 서약서를 빌미 삼아 이의원을 서울로 빼돌리고 자신이 서울로 또 가서 최용학을 만나고 최용학에게 이의원이 유치장에 간 경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최용학의 집안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최용학과 이의원은 파혼하게 되고 혼담을 그만두게 되고, 파담이죠. 파담이라고 하죠. 파담. 파혼은 약혼을 깨는 것이니까 혼담, 결혼 얘기가 오가는 걸 깨는 것은 파담이라 그러지. 파담을 하고 이제 이의원은 유학을 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겠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서약서를 한 써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순간 머리가 붕 떠오르며 한 바퀴 회전하는 듯한 착각. 아버지와 금전 거래를 하고 그 변제를, 갚으라는 것이죠. 변제를 재촉당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니들은 내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 서약서를 써, 이겁니다. 어째서 그런 것까지 쓰게 하느냐가 문제다. 고방 기둥에 묶어두고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만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서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냐 말이다. 안 어렵죠? 서약서 얘기도 뒤에서 얘기됩니다. 일단 우리는 실마리만 봐두기로 하죠. 소파에 대해서 소파의 사상 얘기했었죠. 그 소파의 사상 지난 강의와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창씨가명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하나의 그 지나가는 얘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애하라 노하라 라는 그 말장난을 통해서 창씨계명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씨계명이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하라 노하라. 183페이지 부분에 나오죠. 애하라 노하라는,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끝을 봐야지. 이게 나는 어정쩡하게 끝내는 걸 못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 한자로 강원 이렇게 쓰면은 애하라라고 읽어요. 애하라. 훈독하면 애거든. 원도 훈독하면 하라예요. 들판 애하라. 그리고 야, 이 들야자가 일본어로 읽으면 훈독하면 노입니다. 노. 그리고 또 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읽으면은 애하라 노하라가 됩니다. 읽으면은 이제 창씨계명을 하라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애하라 노하라, 애라 놀아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펀이라고 그러는 펀,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창씨계명의 요구가 워낙 이 거세니까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비틀어 버리는 것이지. 애하라 노하라 이런 경우 많아요. 이 성을 이누꼬라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누꼬. 이름을 이누꼬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이누꼬가 뭐냐면은 일본 말로 쓰면은 이누가 개예요. 개가 이누예요. 이 노는 일본어 노 있죠? 이건 노인데 좀 이따 쓰기로 하고, 자가 놈자자, 자식자 꼬라고 있죠?
이누노코 또는 이누코 이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겠지. 여기다 일본어 노가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이누노코 이래가지고 이누코 또는 이누노코 이래가지고 개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일본 성에 견양, 견자가 들어간 성이 있거든. 그리고 천황의 이름을 패러디하거나 이런 식으로 창씨개명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내선 일체 정책, 뭐 황국 신민화 정책에 민중들이 저항을 했던 것이지.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183쪽에 나옵니다. 이거 재밌죠? 이 얘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창씨개명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는 창씨개명이라는 책을 참조하세요. 창씨개명이라는 미즈노 나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즈노 나오키. 일본의 아주 중요한 역사학자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사서 보지 마시고.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 누가 번역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책 아주 많이 번역했죠. 자, 서약서의 서사적 기능, 서사 장치로서 서약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뒤에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PPT가 너무 많았어요. 새벽부터 강의 노트 만들고 강의 녹화까지 하느라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목이 잠겨서 강의가 원활하지도 못했네요.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더 미루다 보면은 주어진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어려운 시간 내서 녹화를 했습니다. 조금 더듬거렸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다시 또 주말쯤이나 해서 21장, 22장 업로드 하고요. 23장은 23, 24, 25장은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그 다음 주에 하면 우리가 딱 끝납니다. 오늘 15주를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관련된 얘기는 했었죠? 안 했으면은 화상 강의 시간에 질문하기 바랍니다. 배고파서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11강 화산도 19장과 20장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